조금만 더 견디자.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급제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 서방님도 이 못난 아내도 사람답게 살 날이 오겠지. 부정타게 우물에서 장난질이냐? 들었느냐? 어머님,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과연 여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북풍이 문창지를 사정없이 흔들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단칸방에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30을 간 넘긴 나이였으나 그녀의 얼굴은 50을 넘긴 노파처럼 수척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련,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선비박생에게 시집온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십시오. 백옥처럼 곱던 손마디는 10년간의 모진 삭바느질과 빨래질로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는 핏물이 배어나왔지만 수련은 아픈 기색조차 내지 않았지요. 오로지 방 안쪽에서 들리는 남편의 글 읽는 소리만이 그녀를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은 방 안에 감도는 귀퀴한 곰팡이 냄새조차 남편의 숭고한 먹향이라 믿으며 오늘도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바느질감을 부여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급제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 서방님도 이 못난 아내도 사람답게 살 날이 오겠지, 서방님. 부디 이 아내의 정성을 보아서라도 이번에는 뜻을 이루소서. 수련은 남편 박생의 종잇값과 붓값을 대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3번이나 잘라 팔았습니다. 처음 잘라 팔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으나 3번째 자를 때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흉측한 단발머리를 보며 그저 허탈하게 웃었을 뿐입니다. 긴 일을 거르는 것은 일상이었고 추운 겨울에도 솜 한 톨 들어있지 않은 호적삼으로 버텼지요. 살을 애는 추위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 조 씨의 모진 학대였습니다. 조 씨는 가문이 몰락한 화풀이를 모두 며느리인 수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양반과 계집이 일솜씨가 그게 뭐냐? 내 귀한 아들 기를 죽이는 년. 이라며 입버릇처럼 욕설을 퍼부었지요. 심지어 남편 박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수련을 하루 종일 마당에 무릎 꿇려 세워두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생은 방 안에서 글 읽는 소리만 높일 뿐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나와 수련을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그것이 남편의 깊은 뜻이라 믿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서방님의 마음도 흔들리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배고픔은 정신으로도 이기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번에도 남편은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배가 고파 우물가에서 맹물만 너덧 사발을 들이켜다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련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약 한 첩 지어 주기는커녕 부정타게 우물가에서 장난질이냐? 며 빗자루로 수련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 밖을 내다본 순간 빨간 관복을 입은 전령이 박진사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수련의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전령 우렁차게 박씨 가문의 박생 선비께서 이번 증광시에서 당당히 갑과 급제하셨음을 알리노라. 또한 한양 2조 참판댁에
귀한 인연으로 발탁되셨음을 선포하노라. 수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의 한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지요.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이제야 우리 서방님이 정갱부인 소리 듣게 해주신다던 약조를 지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다가와 수련의 손을 잡으며 이제 자네도 호강하겠네라고 축하를 건넸습니다. 수련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내려온 박생의 모습은 이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수련이 삭바느질로 해올린 낡은 도포 대신 번쩍이는 청색 비단 옷을 걸치고 가마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수련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했으나 박생은 아내의 손을 잡기는커녕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옷소매를 털어냈습니다. 박생 차가운 말투로 부인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어야겠소. 자네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 싶소. 믿기지 않는 듯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급제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제야 우리에게도 봄이 오나 싶었는데 어찌 그런 모진 말씀을 하십니까?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번에 급제하며 이조 참판댁 영감님의 눈에 들었소. 그댁 여식과 혼이 나기로 이미 약조가 되었단 말이오. 자네처럼 천출이나 다름없는 몰락한 가문의 여식을 내 곁에 두었다가는 내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야. 고관 대작들과 어울려야 할 내 자리에 자네같이 거친 손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 생각하나? 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수련은 귀를 의심했지요. 10년간 소금물로 배를 채우며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이혼이라니요. 남편 박생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 대신 오로지 출세에 대한 욕망과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비겁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 조 씨는 기다렸다는 듯 마루에서 내려와 수련의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 표독스럽게 들었느냐? 내 아들은 이제 나라의 기둥이 될 몸이다. 어디서 감히 비천한 년이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 들어. 여기 내 짐짝이다. 당장 이 집에서 꺼지거라. 시어머니 조 씨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수련의 낡은 보따리를 흙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보따리가 풀리며 그 안에서 남편의 과거 시험을 위해 수련이 아끼고 아껴두었던 낡은 붓 한 자루와 해진 버선 몇 켤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련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수련 오열하며 어머님,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서방님 공부하실 때 제가 손톱이 빠지도록 일한 것을 잊으셨습니까? 목숨처럼 아꼈던 머리카락까지 팔아 서방님 붓을 사드렸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수련의 애끓는 통곡에도 박생은 차갑게 등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련이 계속해서 울며 매달리자 시어머니 조 씨의 눈에 살벌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소금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수연의 머리 위로 짜릿짠 소금물을 사정없이 끼얹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조씨광기 어린 목소리로 에잇 부정탄다. 이 소금물 맞고 내 놈의 재수 없는 기운 다 씻어내고 가거라. 10년간 우리 집에 붙어먹은 식비라 생각하고 이 소금물이나 다 마시고 꺼져.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때는 관가에 포조를 불러 내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린 수연의 몸에 차가운 소금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상처난 손등에 소금물이 닿자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눈으로 들어간 소금물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의 찢겨진 심장이었습니다. 10년의 고귀한 헌신이 단 한 바가지의 더러운 소금물로 변해 돌아온 것입니다. 수련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추위 속에 그대로 얼어붙어 살갗을 찢는 듯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외면한 남편의 방문과 서슬퍼런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위엄을 갖추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예가 아니라 이 가문과의 인연을 영원히 끊겠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수련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서방님, 그리고 어머님, 오늘 저에게 끼얹으신 이 소금물 뼈에 새기겠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 없어지나 오늘 제 가슴에 새겨진 이 모멸감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천년만년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당신들은 오늘의 일을 반드시 피눈물로 갚게 될 것입니다. 수련은 찢어진 누더기 한 벌만 걸친 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지난 10년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끝을 알 수 없는 눈길 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져 얼음장처럼 굳었고 발바닥은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수련은 거센 바람을 맞으며 산속을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이 고드름처럼 얼어붙었지요. 그녀는 몇 번이나 눈더미 속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서 잠들어 버리면 이 모진 고통도 배신의 아픔도 끝날까? 수련의 의식이 점차 흐려져 갈 때쯤 그녀의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비웃음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소금물이나 마시고 꺼져라. 그 목소리가 수련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아니, 죽지 않겠다. 여기서 죽으면 저들은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비단 이불 속에서 웃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서 저들이 내 발 아래 무릎 꿇는 날을 보아야 한다. 점야인이 혼미해져 가던 수련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짭조름한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지요.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수련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그 비릿한 냄새가 나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언덕 너머로 광활한 서해 바다가 펼쳐졌고 거센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수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끝자락에는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평생을 바다와 싸워온 듯한 늙은 노인이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 노인의 발치까지 기어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냘픈 목소리로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갚아야 할 원한이 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수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소금기 가득한 몸으로 살아온 여인. 노인은 그녀의 눈 속에 담긴 서슬퍼런 복수심과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그녀를 품에 안아 오두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수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서해 염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소금물에 젖어 쫓겨난 여인이 이제 스스로 세상을 짜게 물들일 소금의 여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수련의 코끝을 찌른 것은 매캐한 연기와 눅눅한 소금기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낡은 석가래와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이었지요. 온몸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특히 소금물을 뒤집어 썼던 얼굴과 손등은 살갗이 벗겨지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수련은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다해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집신을 꼬고 있던 노인이 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허노인이라 불렀지요. 평생을 바다에서 소금을 구우며 살아온 바다보다 더 짠 인생을 산 사내였습니다. 허노인, 정신이 드느냐? 소금물에 절여진 채 눈 속에 처박혀 있기에 시체인 줄 알았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젊은 여인이 그 꼴로 죽음을 자초한 게냐? 갈라진 목소리로 물 좀 주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허노인이 건넨 물 한 바가지를 단숨에 들이킨 수련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10년간 헌신했던 남편에게 버림받고 소금물 벼락을 맞으며 쫓겨난 비참한 아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시퍼런 칼날이 그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지요. 허노인은 수련의 눈 속에 담긴 그 지독한 원한을 보았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수련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산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매일같이 짠 바람에 살점이 트고 종일 불 앞에서 소금을 구워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지옥이다. 그러니 기운 차리면 당장 떠나거라. 하지만 수련은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수련 단호하게 아니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금물에 젖어 쫓겨났으니 이제 이 소금으로 세상을 뒤덮을 힘을 기를 것입니다. 어르신,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짐승처럼 부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날부터 수련의 고된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소금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천 번 장작을 날라 불을 지피고 뜨거운 김을 쐬며 바닷물을 졸여야 겨우 한 줌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지요. 수련은 10년간 삭바느질로 다져진 인내심으로 그 고통을 견뎠습니다. 손가락은 불길에 데워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고 연기에 눈이 멀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홀로 바닷가에 나가 달빛을 보며 다짐했지요. 서방님, 어머님, 당신들이 내게 뿌린 그 소금이 이토록 뜨겁고 아픈 것이라는 걸 내 반드시 똑같이 느끼게 해드리리다. 수련이 소금을 굽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 바위 틈새에 고여있던 물이 뜨거운 햇볕에 마르며 눈부시게 하얀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불로 구운 자연보다 훨씬 투명하고 맛이 깊었습니다. 수련 눈을 반짝이며 어르신, 왜 우리는 힘들게 불을 지펴 소금을 굽는 것입니까? 저 하늘의 태양이 우리 대신 소금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껄껄 웃으며 이 사람아, 그건 하늘이 주는 선물이지 장사가 아니다. 햇볕으로 언제 그 많은 소금을 만든단 말이냐. 장사꾼들은 불로 구운 소금만 쳐주는 법이야. 하지만 수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생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며 틈틈이 읽었던 서책의 지식과 자신의 총명함을 결합했습니다. 매점 매석과 유통의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련은 허노인을 설득해 갯벌을 평평하게 다지고 바닷물을 가두는 염전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소금꾼들은 그런 수련을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계집이 바닷가에 오더니 정신이 나갔다. 태양이 소금을 만든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며 비웃었지요. 수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 치마를 무릎 위까지 걷어붙이고 갯벌을 날랐습니다. 7년 전
남편의 과거 급제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던 그 발로 이제는 진흙을 지지기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난히 가뭄이 심하고 볕이 뜨거웠던 그해 여름, 수련의 염전 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부신 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 염전 전체가 하얀 소금 결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불로 구워 거무스름한 일반 소금과는 차원이 다른 보석처럼 빛나는 천일염이었습니다. 수련은 그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졌던 그 비릿한 소금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수련 눈물을 흘리며 됐다. 드디어 됐다. 이제 이 하얀 보석이 저들을 무너뜨릴 나의 칼이 될 것이다. 수련은 이 소금을 들고 한양의 거상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계집이라며 문전박대하던 상인들도 수련이 내놓은 눈부신 소금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맛은 더 좋고 불을 뗄 필요가 없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수련의 소금은 단숨에 한양 저잣거리를 휩쓸었습니다. 수련은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정욱의 소금 유통망을 하나둘 장악해 나갔습니다. 서해의 수사사사 알려진 그녀의 상단은 불과 몇 년 만에 조선 최대의 소금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정의 관리들조차 수련의 허락 없이는 소금을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성공의 정점에 올라섰을 때 수련은 가장 먼저 사람을 풀어 고향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배신자 박생과 시어머니 조 씨의 소식이었지요. 들려온 소식은 수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게 했습니다. 이조천판의 사위가 되어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박생은 권력 다툼에 휘말린 장인의 몰락과 함께 관직에서 쫓겨나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지 못한 시어머니 조 씨와 박생은 가문의 전답을 모두 팔아치우고도 모자라 사채꾼들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지막 기와집조차 곧 경매에 넘어갈 판국이었지요. 수련 장부를 덮으며 나직하게 박생, 조씨 부인, 이제 때가 되었군요.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잘난 양반의 자존심을 내가 소금 한 바가지에 사버릴 시간이 왔습니다. 수련은 곧장 박생의 빈문서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거대한 상단의 주인 수사수가 자신들의 집과 땅을 모두 샀다는 소식에 박생과 조씨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상단의 주인이 7년 전 자신들이 소금물을 뿌려 내쫓았던 그 비천한 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련은 7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누더기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과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황금색 비단으로 장식된 화려한 가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옷가락지가 빛나고 있었고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마가 박생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대문 앞에서 7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훨씬 늙고 초라해진 박생과 조씨가 허리를 굽히며 가마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가마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아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비굴하게 웃으며 아이고 상단 어르신, 저희 가문을 살려주시러 오신 귀하신 분이시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비루한 집이나마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수련은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발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7년 전 소금물 벼락을 맞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련은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이 피땀 흘려 가꾸었던 집은 잡초가 무성하고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수련은 천천히 부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악에 찬 박생과 조 씨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서늘한 목소리로 조 씨 부인 그리고 박생날이 7년 만에 뵙는군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조 씨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생은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수련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색이 되어 수련, 내가 어찌 이 모습으로 차갑게 웃으며 서방님께서 뿌려주신 소금물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절여져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부귀영화를 이제 내가 통째로 들고 왔으니 말입니다. 조 씨는 공포와 당황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은 품 안에서 묵직한 빈문서 뭉치를 꺼내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생과 조 씨가 7년 전 수련에게 던졌던 그 낡은 보따리보다 훨씬 무거운 절망의 무게였습니다. 수련 서늘하게 꾸짖으며 이 집과 땅, 그리고 당신들의 목숨줄까지 이제 다 내 손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7년 전 제가 했던 것처럼 소금물 한 바가지를 맞고 길바닥으로 나앉겠습니까? 아니면 수련의 말끝이 매섭게 잘렸습니다. 과연 수련은 이들에게 어떤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그리고 7년의 한을 씻어내기 위한 마지막 복수의 무대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억울한 아내에서 소금의 여왕으로 돌아온 그녀의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쫓겨난 수련은 그 황량한 바닷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소금물밖에 없던 그 땅에서 그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부를 일구었을까요? 7년 뒤 그녀가 화려한 비단 가마를 타고 박진사의 집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배신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떤 처참한 몰골로 그녀를 맞이하게 될까요? 억울함으로 시작된 그녀의 긴 여정, 그 장엄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7년 전 소금물 벼락을 맞으며 쫓겨났던 그 초라한 마당, 이제 그곳에는 조선의 소금물권을 손에 쥔 거상 수련이 앉아있고 그 발 아래에는 한때 그녀의 하늘이었던 남편 박생과 시어머니 조 씨가 짐승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흐르는 정적은 칼날보다 날카로웠고 조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조 씨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천하다 멸시하며 소금물을 뿌렸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줄인 집과 땅을 사들인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조 씨는 특유의 뻔뻔함으로 얼굴색을 싹 바꾸며 수련의 신발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아이고 이게 누구냐? 우리 수련이 아니냐? 내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어찌 이리 장하게 성공해서 돌아왔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집안 복덩이는 너밖에 없구나. 부채를 접으며 서늘하게 복덩이라니요. 7년 전에는 제 이름 대신 재수없는 년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부정탄다며 소금물을 끼얹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수련의 차가운 일갈에 조 씨는 입을 쩍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생은 아내의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긁어댔지요. 한때는 과거 급제라는 이름 아래 세상을 다 얻은 듯 기고만장했던 사내였으나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한 여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생이 수련을 버리고 맞이했던 새 아내, 이조 참판댁 영애였던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이 몰락했음에도 사치스러운 버릇을 버리지 못해
온몸을 금붙이로 치장하고 있었지요. 이 시부인 날카롭게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디서 천한 장사꾼 계집이 우리 집 마당에서 행패를 부린단 말이냐. 당장 내쫓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이 시부인의 고함에 박생이 다급히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부인, 가만히 좀 계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 빈문서를 다 사들인 상단 어르신이란 말이오. 박생의 말에 이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수련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이 씨 부인 비아냥거리며 상단 주인, 그래봤자 남의 발밑에서 물건이나 파는 천한 장사꾼 아니냐. 내 아버님이 이조 참판이시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느냐. 수련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문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는데도 허울뿐인 권세를 내세우는 그 꼴이 참으로 가련했지요. 수련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 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련의 기세에 눌린 이 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련 이 씨 부인의 금비녀를 툭 건드리며 참판 영감님은 이미 유배를 떠나셨고 당신이 걸친 그 금부치들은 모두 내가 빌려준 돈의 이자로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박생을 바라보며 서방님, 아니 박생나리, 저 여인의 사치와 나리의 도박벽 때문에 이 집안이 거덜났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나리가 저를 버리고 택한 그 대단한 인연이 결국 나리를 길바닥으로 내모는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박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련을 버리고 택한 출세의 길이 사실은 가시밭길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 조씨가 다시금 수련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조씨 눈물을 짜내며 수련아, 내 잘못했다.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지 않았느냐. 제발 이 집만은 넘기지 말아다오. 내 서방이 그래도 양반인데 길바닥에서 잘 순 없잖니. 수련은 조씨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의 정, 그 정을 소금물로 씻어낸 것은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수련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무쇠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마니에 가득 담긴 소금을 솥에 쏟아부었지요. 박생과 조씨, 그리고 이 씨 부인은 영문을 몰라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련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솥에서 끓어오르는 소금물을 가리키며 조씨 부인, 기억하십니까? 7년 전 이 자리에서 저에게 뿌리셨던 그 소금물을 말입니다. 그때 부인께서는 이 소금물을 다 마시고 꺼지라 하셨지요. 하인들에게 명령하며 저 솥에 있는 소금물을 한 사발씩 떠서 저들에게 주어라. 7년 전 내가 마셨던 그 눈물의 맛을 저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어야지. 하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소금물을 사발에 담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내저었지요. 이 씨 부인은 이게 무슨 물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련의 호위무사들이 칼자루를 만지작거리자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늘하게 꾸짖으며 마시십시오. 이것을 마셔야 당신들이 탐진한 이 집의 빚을 조금이라도 탕감해 줄 것입니다. 못 마시겠다면 당장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아십시오. 박생이 먼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소금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쓰리고 짠 기운에 박생은 구역질을 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조씨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소금물을 마셨지요. 이 씨 부인은 끝까지 거부하려 했으나 수련의 차가운 눈빛에 눌려 결국 사발을 비워냈습니다. 세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짠 기운에 고통스러워할 때
수련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련 냉정하게 이것으로 7년 전의 소금물 값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10년의 헌신과 당신들이 짓밟은 내 명예의 값은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안방 주인은 저입니다. 당신들은 저기 뒷마당 헛간으로 가십시오. 경악하며 헛간이라니, 내가 양반인데 어찌 헛간에서 잔단 말이냐. 비웃으며 나리는 양반이기 전에 내게 빚을 진 채무자일 뿐입니다. 싫으시면 당장 관가로 가시지요. 투전판에서 가짜 문서를 돌린 죄까지 합치면 좋기 10년은 옥살이를 하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박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수련은 이미 그의 모든 지불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박생과 조씨, 그리고 그 고귀하던 이씨 부인은 수련이 7년 전 머물렀던 그 좁고 습한 헛간으로 쫓겨났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간 자신이 피땀 흘려닦고 가꾸었던 방. 하지만 이제 그 방의 주인은 남편의 수발을 트는 노예가 아니라 이 집안의 생사여탈권을 쥔 순당한 안주인이었습니다. 수련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하인이 건네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는 헛간으로 쫓겨난 세 사람의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씨 부인은 너 때문에 내 팔자가 망했다며 박생을 핥히었고, 조 씨는 어디서 감히 남편에게 대드느냐며 며느리 싸움을 벌였지요. 수련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음악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딸이 돌아왔습니다. 저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짓밟고 죽지 못해 살게 만드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헛간 문을 열고 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단 옷 대신 거친 무명옷이 들려 있었지요. 수련은 박생과 조씨, 그리고 이씨 부인에게 도구들을 내주었습니다. 수련 단호하게, 오늘부터 당신들은 내 상단의 자벽부입니다. 마당을 쓸고 소금자루를 나르고 밥물을 잡으십시오. 단 한 끼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은 없습니다. 박생날이 과거 공부하시던 그 귀한 손으로 이제 소금 가마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소금 여왕 수련의 진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배신자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멸시하던 소금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연 박생과 조씨 부녀는 이 가혹한 운명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련은 이들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련이 안방 주인이 되고 박생과 조씨, 그리고 이씨 부인이 헛간으로 밀려난 지도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 수련이 쫓겨났던 그 시린 겨울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이번 겨울, 박진사댁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가마니의 소금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수련의 얼굴 한 번 보기를 간청하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화려한 행랑채 너머 눅눅한 헛간에서는 매일 아침 비명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붓 한 자루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던 박생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입고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깨는 가마니에 눌려 피멍이 들었고 고왔던 손등은 소금독이 올라 쩍쩍 갈라졌지요. 박생 가마니를 내려놓으며 헉헉대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조 참판댁 사위까지 지냈던 내가 어찌 이리 비천한 일을 한단 말이냐. 그때 수련의 상단을 관리하는 총관이 다가와 채찍 대신 차가운 장부를 들이밀었습니다.
박생날이 오늘 나르기로 한 가마니가 아직 10장이나 남았습니다. 다 마치지 못하면 저녁 공양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마님의 철칙을요. 박생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가마니를 짊어졌습니다. 배고픔은 양반의 자존심보다 무거웠으니까요. 시어머니 조씨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수련에게 시켰던 그 고된 부엌일과 요강 비우기를 이제는 자신이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특히 허영심 많던 이씨 부인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이씨 부인은 집안일은커녕 자신의 옷을 빨 줄도 몰라 조씨와 매일같이 머리채를 휘잡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이씨 부인 조씨를 밀치며 이 노파가 미쳤나. 내 아버지가 참판이신데 나보고 밥모를 잡으라니. 내 아들이 무능해서 이 꼴이 된 것 아니냐. 머리채를 붙잡으며 뭐라.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가문이 망했다. 이 재수 없는 년, 당장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거라. 수련은 안방 창가에 앉아 그들의 볼썽사나운 싸움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7년 전 저들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한패가 되었으나 이제는 서로를 갉아먹는 독사들이 되어 있었지요. 수련은 그들을 보며 분노를 느끼기보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수련은 박생을 안방 앞으로 불렀습니다. 7년 전 그가 수련에게 이혼장을 내밀었던 바로 그날처럼 눈이 소복이 쌓인 밤이었지요. 박생은 떨리는 몸으로 댓돌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련은 방 안에서 따뜻한 차향기를 내뿜으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분하게 서방님, 7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서방님께선 제게 출세의 길에 방해가 된다며 소금물을 끼얹으셨지요. 그때 서방님이 꿈꾸던 부귀영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수련아, 내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때 내가 눈이 멀어 복덩이를 발로 찼구나.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느냐? 내 다시는 너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마. 박생의 말에 수련은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깊은 허탈함이 담겨 있었지요. 수련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생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박생의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는 문서와 함께 그가 한양으로 떠날 수 있는 여비가 담긴 전대였습니다. 수련 담담하게 예전으로 돌아가자니요. 소금은 물에 녹으면 다시는 원래의 결정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때의 수련이 아닙니다. 날이 이제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당신들의 빚은 그간의 노역으로 다 갚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놀라면 나가라니. 그럼 나더러 어디로 가란 말이냐. 서늘하게 어디로 가든 그것은 나리의 몫입니다. 다만 나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저 여인과 어머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그것이 나리가 택한 인연에 대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수련은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에서 그들이라는 오점을 깨끗이 지워버리기로 한 것이지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곁에 두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어도 완벽하게 행복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임을 수련은 장사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생과 조씨, 이씨 부인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진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조씨는 나가는 순간까지 수련의 뒤를 돌아보며 빌었으나 수련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눈바람만이 머물다 사라졌지요. 그 후 수련의 행보는 조선 팔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소금 장사로 번 막대한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면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소금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갈 곳 없는 여인들을 모아 염전 일을 가르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소금의 여왕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임금님조차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며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려 했으나 수련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련왕의 전령에게 고하며 지아비의 관직을 빌려 얻는 정경 부인의 이름보다 내 손으로 일구어 백성을 살린 상단주인의 이름이 제게는 더 귀합니다. 수련은 평생을 홀로 지내며 상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서해 바다의 모든 연부들이 통곡했고 저잣거리의 상인들은 사흘간 장사를 멈추고 그녀의 넋을 기렸다고 합니다. 수련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오직 한 문장이었습니다. 수련 유언처럼 나직하게 소금은 짜지만 그 짠맛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느니라. 사람의 한 또한 독이 되면 자신을 망치나 약이 되면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된다. 한편 집을 떠난 박생 일가의 소식은 가끔 저잣거리의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박생은 끝내 과거에 다시 급제하지 못하고 지방의 작은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고 시어머니 조 씨는 화병으로 앓아누웠으며 이씨 부인은 사체를 못 이겨 다른 사내를 따라 도망쳤다는 씁쓸한 이야기였지요. 저들은 평생 수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치며 후회했으나 이미 쏟아진 소금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인과응보,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10년의 공을 소금물로 갚은 배신자들의 말로와 소금보다 단단한 의지로 일어선 여인의 장엄한 승리.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소금물 벼락을 맞은 듯 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처럼 그 고통을 보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련의 이야기를 거름 삼아 찬란한 내일의 하얀 보석을 일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행복합시다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